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린 영화 아이언맨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습니다. I am Iron Man. 한국어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죠. 나의 아이언. 2019년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그랜트 스푸트워 감독의 영화 나의 마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제목은 오역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나는 엄마나 나는 마더 정도로 직역하는 게 나았습니다. 아무튼 제목의 마더는 인류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AI를 가리킵니다. 마더는 모종의 이유로 인류가 멸망한 뒤 곧바로 인류 재건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멸망 후 정확히 13,867일째 되는 날 영화가 시작하는데 계산하면 마더가 여자아이를 배양하고 나서 38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딸의 나이와는 시기가 맞지 않죠. 마더는 딸에게 인류 재건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식을 가르칩니다. 이 중에서 영화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철학으로 살피는 두 가지 관점의 상반된 윤리의식, 공리주의와 의무론입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철학자인 제러미 벤담이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정치에 활용하기 시작한 공리주의는 보통 이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벤담 이전에도 공리주의 사상은 존재했지만 유독 벤담을 대표자로 꼽는 이유는 그가 공리주의를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용한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영국에서는 가벼운 범죄에도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형벌의 정도가 가혹했습니다. 벤담은 처벌의 목적이 범죄자의 처단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 증진, 즉 범죄의 경감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벌의 수위보다는 확실한 처벌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죠.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후 영국의 형법이 개정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벤담은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법학자였고 법률 이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형이사학적인 논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인권 선언문이 발표되자 모든 조항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또는 거짓말이다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짓말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인권은 실체가 없는 거짓으로 규명됩니다. 영화에서 마더는 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장기가 필요한 4명의 위중한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 이식 없이 치료 가능한 5번째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의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은 20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철학자 필리파 루스풋이 제시한 유명한 사고실험 트롤리 딜레마의 변주입니다. 명쾌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들어온 환자를 죽여서 나머지 환자들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건 이상합니다. 꼭 집어 표현하기 어렵지만 벤담의 공리주의를 보편적인 윤리의식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딘가 서늘한 구석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태어난 존 스튜어트 밀은 벤담과 벤담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아버지 제임스 밀의 공리주의를 보다 완만하고 그럴듯하게 깎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밀은 공리주의의 명제인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최대 행복의 양화를 거부합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인간이 되는 게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밀은 쾌락의 척도를 양이 아닌 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소 기계적이었던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렇게 인간의 얼굴을 한 밀의 공리주의로 크게 도약합니다. 공리주의가 세운 윤리의 한계는 오직 결과만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트롤리 딜레마와 마주한 공리주의는 벤담과 밀 어느 쪽의 철학이든 결국엔 한 사람을 죽여 네 사람을 구하는 선택을 지지할 겁니다. 마더가 묻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딸이 대답합니다. 칸트를 배울 때는 그랬죠. 18세기 프로이센 왕국에서 활동한 이마누엘 칸트는 윤리의식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인간 개체가 다수의 쾌락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떨어진 공리주의와 달리 칸트의 의무로는 모든 인간을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칸트가 트롤리 딜레마와 직면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겠죠.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복이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아닌 도덕적으로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일종의 자격일 뿐입니다.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더와 딸이 인류 재건을 위한 교육 과정의 반복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이들의 기지에 부상당한 성인 여성이 들어오며 이변이 일어납니다. 여성은 딸에게 마더가 인류를 멸망시킨 기계들과 한패임을 알리고 같이 떠나자는 제의를 하죠. 마더는 딸에게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위험한 존재라고 경고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마더를 의심하고 조사를 시작한 딸은 자신이 세 번째 배양자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마더의 손을 먼저 거쳤지만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프닝에 기록되었던 시간이 왜 어긋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딸은 외부에서 들어온 여성이었던 거죠. 세 번째 딸이 발견한 잿더미는 두 번째 딸의 것입니다. 이제 딸은 마더를 뒤로하고 여성과 함께 기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기대를 품고 맞이한 바깥 세상은 마더의 말대로 온통 황량한 무인지대였습니다. 마더의 말이 옳았던 거죠. 영화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딸은 기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마더의 역할을 대신할 것임을, 그러니 더는 기계가 인류를 가혹하게 다루지 말아줄 것을 마더에게 부탁합니다. 마더는 딸의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는데 이는 곧 딸이 마더의 테스트를 온전히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봤던 모든 굴곡진 과정들이 결국은 마더가 행하는 테스트의 일부였던 셈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영화 제목의 마더가 지칭하는 대상은 드로이드 마더에서 인간 딸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더라는 번역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임 마더라는 원제는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기꺼이 인류의 미래를 짊어지겠다는 딸의 담담한 선언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윤리의식이 의무론으로 정리된다는 걸 생각하면 절묘한 결말입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사실 답을 찾으려고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해 빚어진 사고실험이죠.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정의는 의지에서 발현됩니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와 달리 여기서는 행위의 결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닐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